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담합에 대한 규제 마지막인데요. 끼어 팔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끼어 팔기 이야기는 크게 보면 이제 끼어 팔기 이야기는 아까 여기 판서를 해놨던 거랑 마찬가지로 덤, 덤인 경우가 있고 덤으로 주는 정당한 사유로서 끼어 팔기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그냥 덤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가격 차별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소송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세 가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덤 같은 경우에는 덤으로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스파이더맨 파는 이게 워낙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끼워서 덤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로서. 근데 만약에 이 스파이더맨과 햄릿이라고 하는 두 영화가 그 인기 영화 뭐 크게 둘 다가 뭐 비슷하다 인기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각각의 이제 극장마다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르겠죠. 네. A 극장은 햄릿에 더 큰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질 수도 있고 C는 오히려 이제 스파이더맨에 훨씬 더 큰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끼어 팔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끼어 팔기 하지 않고 그냥 스파이더맨이랑 햄릿을 따로 판다. 끼어 팔기 한꺼번에 끼어 팔지 않고 한꺼번에 이게 묶어서 끼어 팔지 않고 그냥 각각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사가 극장한테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끼어 팔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가장 그 영화사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A 극장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스파이더맨의 가격으로는 1,000원, 그 다음에 1,400원 이상, 1,800원, 만 원이죠. 1,000만 원, 1,400만 원, 1,800만 원 있는데 이 세 가격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장 이윤을 많이 줄까? 생각해 보시면 1,000만 원으로 팔게 되면은 영화사가 A 극장도 살 거고 B 극장 1,400만 원 지불 용의가 있으면 1,000만 원 당연히 사겠죠. C 극장도 1,800만 원의 지불 용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제시하면 사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제시를 하면 이 세 극장이 다 살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3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화사가 1,400만 원으로 이제 가격을 스파이더맨 책정을 했다 그러면 B 극장 사겠죠. C 극장 사겠죠. 근데 A 극장은 안 살 겁니다. 그러면은 1,400만 원 곱하기 2를 하면은 2,800만 원이 되죠. 그럼 아까 1,000만 원 팔 때는 3,000만 원의 이익이었는데 이거는 2,800만 원이니까 작아졌죠. 만약에 1,800만 원에 판다 할 경우에는 누가 살 것 같습니까? C 극장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득이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영화사 입장에서 끼어 팔기를 하지 않으면 이 A 극장은 스파이더맨을 1,000만 원에 팔 겁니다. 1,000만 원에 팔아서 곱하기 3, 세 극장이 다 살 테니까 3 더하기 햄릿은 얼마에 파는 게 나을까요? 햄릿을 만약에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1,000만 원에 팔고 햄릿은 1,100만 원에 팔면은 세 극장이 다 살 테니까 3,300만 원을 얻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1,500만 원에 팔면은 C 극장은 사지 않고 A, B 극장만 살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1,900만 원에 판다고 할 경우에는 B, C 극장은 사지 않고 A 극장만 살 것이기 때문에 1,900만 원에 이득이 생기니까 어느 가격에 파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은 C 극장의 그 햄릿의 가격은 1,100만 원의 가격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의 가격으로
세 극장이 다 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득이 얼마냐면 얼마죠? 6,300만 원인가요? 6,300만 원에 이득을 얻게 될까요? 끼어 팔기를 하지 않으면. 근데 끼어 팔기를 하게 되면 끼어 팔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겁니다. 묶어서 파는 거예요. 예, 묶어서 팔기로 그냥 2,900만 원씩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900만 원. 이 두 개 합해서 2,900만 원이니까 끼워서 팔면 2,900만 원 팔리겠죠. 2,900만 원. C도 2,900만 원. 그래서 끼워서 그냥 2,900만 원에 팔면은 셋 다 살 겁니다. 각각의 지불 용의 가격을 더하면은 다 2,9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문이 얼마나 남냐면 2,900만 원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8,7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끼어 팔기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겁니다. 네, 끼어 팔아서 일종의 각각의 가격이 차별이 나는데 그냥 묶어서 팔면은 가격 차별하는 효과가 있죠. 네, 효과가 있고 끼어 팔면은 훨씬 더 이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끼어 팔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종의 가격 차별로서의 어떤 그것도 사실은 끼어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거죠. 이것도 정당하게 파는 겁니다. 지불 용의 가격에 맞게 그냥 끼워서 판 거예요. 묶어서 판 겁니다. 이것도 정당한 사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끼어 팔기 하는 것이 반드시 뭔가 어떤 하나의 영화에 대한 독점력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강매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끼어 팔기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끼어 팔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요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험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원법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의 저촉이 시험원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례로서 아까 이제 그 스탠다드 오일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의 사례도 있었지만 뭐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해 아메리칸 타바고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그 계열 분리 또는 기업 분할 명령이라고 하는 게 떨어졌죠. 아메리칸 타바고 아니면 AT&T 유선전화 옛날에 1980년대였나요? 하여튼 그때도 한번 또 이 그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재판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재판은 이런 거였어요. 그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그 당시에 재판이 제기된 것이 1998년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재판이 1998년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을 관리하는 것이 법무부랑 연방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연방거래위원회 두 군데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재판은 법무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 재판을 걸죠.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가 고발을 하게 되고 1998년에 그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가 소송 제기를 하죠. 소송을 제기한다. 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결국 결론이 1심 재판이 어떻게 나냐면은 기업 분할 명령이 납니다. 옛날에 그 록펠러가 34개 계열로
그 기업으로 분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록펠러의 그 스탠다드 오일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MS는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우리가 PC를 켜면 운영체제가 윈도우잖아요. 이게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윈도우랑 뭘 끼워파느냐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끼워 팔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개를 끼워 팔았다.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그 당시에 1998년만 하더라도 거의 독점이었어요. 운영 체제로서는 거의 지금이야 뭐 이 휴대폰에 있는 안드로이드랄지 아니면은 저기 애플사에서 나온 iOS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운영 체제들끼리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는 거의 윈도우가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네, 독점이었고 이 독점력을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마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거죠.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마저 응용 프로그램마저 끼워 판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끼워 팔리기에 전형적인 예다라고 해서 그래서 2000년 6월에 판결 1심 판결이 나고 6월에 분할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업 분할, 계열 분리 명령, 계열 분리 명령이 떨어져서 이거 지금 끼워 팔기니까 이거를 분리해라 이겁니다. 네, 분리해라. 네. 그러니까 요 윈도우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랑 응용 프로그램 회사를 분리해라라고 한 겁니다. 분리, 계열 분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졌죠. 이게 1심입니다. 1심 판결의 결과 나온 것이 계열 분리 명령. 예전에 그 록펠러.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윈도우가 거의 그 80% 이상 PC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PC의 거의 80. 그 이외에는 그 당시 뭐 리눅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어떤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리눅스에서 측에서 소를 제기를 했을 겁니다. 소를 법무부랑 이렇게 연대를 해서 소를 제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1심에서 계열 분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걸 항소를 해서 2심에 들어갔는데, 사실 2심에서는 항소심이죠.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판결이 나게 돼요. 그래서 기업 분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계열 분리 명령을 철회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기업 분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기업 분할을 하지 않기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법무부랑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 2002년 11월에 나오는 합의인데, 이 합의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고 계열 분리는 하지 않는 걸로, 분리를 하지 않는 걸로 일종의 평가하기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재판에서 승리한 결과로서 이제 도출이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이 당시 쟁점은 뭐였냐면, 이게 과연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9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독점금지법에 걸려서 쇼먼 액트 법에 걸려가지고 이 기업 분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쟁점은 뭐냐면,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기업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시장 점유율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재판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쟁점이 아니었고, 소비자 잉여를 얼마나 침해했느냐, 잉여의 침해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의 가격이 얼마나 원가에 대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설정돼 있느냐, 즉 이것이 독점 가격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가에 비해서 만약에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제 가격이 턱없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일종의 독점 가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원가랑 그 윈도우의 원가랑 그 윈도우의 시장 가격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컸으면 소비자 임무를 침해한 거죠. 가격이 독점 가격에 가까웠다면은 소비자 임무를 침해를 많이 한 것인데, 원가랑 윈도우의 시장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독점이 아니다. 네. 즉 소비자 잉여 침해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별로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고, 물론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보면 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 가격을 본 거예요. 윈도우의 가격을 보고 그게 원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원래 리눅스 측이나 아니면 저기 법무부 측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윈도우의 시장 가격이랑 원가가 굉장히 격차가 높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자료의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철의 기업 팔기 사례로서 기업 분할 명령이 1심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계열 분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 팔기와 관련된 대단히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었고 상당한 큰 이슈가 된 것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생산물 시장 이론이에요. 네, 생산.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관련해서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머지 해야 될 것은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시장 아닙니까? 네. 노동 시장, 그 다음에 자본 시장, 그 다음에 토지 시장,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자본 중에 그 물적 자원 중에서 토지가 자연 자원이라면 그 물적 자원 중에 자연 자원 아닌 거는 다 이제 자원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편입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장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시장들 자체가 다 논리적 구조가 비슷해요. 논리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리 구조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노동시장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나머지 시장에 대한 논리 구조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그 논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생산 과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 생산 과정이라고 적혀 있고 생산 과정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생산물을 낳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게 그 생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보면 되고 이 생산 요소의 특이한 점은 파생수요라는 점이에요. 파생수요. 네, 파생수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산물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생산 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생산물 공급과에 의해 파생되는 수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물 공급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장에서 생산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생산물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파생 수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 수요라고 하는 말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할 때도 반드시 생산물 시장 또는 생산물의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지, 즉 생산물 시장이 경쟁 시장인지 또는 독점 시장인지 아니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인지 과점 시장인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생산 요소의 시장에 대한 분석도 생산물 시장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을 할 때도 반드시 이제 생산물 시장의 특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네,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노동 수요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게 아주 이제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를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모형이 바로 저 가정에 들어가 있는데 둘 다 경쟁 시장이라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모두 경쟁 시장이다. 라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자는 거죠. 노동 시장도 경쟁 시장이고 생산물 시장도 경쟁 시장. 즉, 이 노동 시장에서 그러니까 생산물을 그러니까 뭐 사과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사과를 생산하는 그 회사, 사과 회사죠. 사과 회사가 생산을 하는데 노동자가 필요해서 노동을 고용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과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 사과 시장이라고 하는 생산물 시장, 사과라고 하는 생산물 시장은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공급하는 이 공급업자는 사과 시장, 경쟁적 상황 그러니까 경쟁 시장, 사과 시장은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수요하는 사람이 여럿 있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과를 공급하는 생산자들 또는 사과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도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 즉 사과 시장에서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노동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 노동자를 수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과 시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노동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우리 그 사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일단 노동 수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생산 함수 이야기를 했었죠.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Q는
Q의 LK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함수가 이걸 생산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생산물 곡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물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보통 노동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로 그렸었잖아요. 네, K는 주어져 있고, 요 L 노동량 제로, 그다음에 Q 생산량 사이의 관계로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기로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네, 이게 생산물 곡선이거든요. 이게 생산물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산물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노동량과 여기 보시면 노동 투입량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물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오목하게 돼 있죠. 네, 기울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노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것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 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낮아지고 있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 기울기가 노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다.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노동의 한계 생산 양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고 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금 노동 투입에 따라서 생산물의 양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생산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체감.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수학 체감의 법칙.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려진 생산물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보통 영어로 MPL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MPL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널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죠. 오브 레이버. 오브 레이버.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그래서 이니셜만 따서 MPL 이렇게 나타납니다. MPL은 지금 하첨자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MPL이라고 하는 것은 L이 증가할 때 MPL은 점점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니까 MPL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거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이게 체감의 법칙이니까 L이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MPL은 감소한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할 거거든요.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동의 그래서 두 번째 한계 생산 가치와 노동 수요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거죠. 노동을 공급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하는 거고, 노동을 수요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 노동을 수요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한 노동자를 고용을 했을 때 이 노동자가 기업한테 줄 수 있는 이득 또는 수입과 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형량을 해서 노동을 수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지 말지를, 이 노동을 수요할 때 이 노동자를 고용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과 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해서 드는 비용을 형량을 해서 노동을 수요하겠죠. 네, 노동을 수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VMP라고 해서, VMP가 바로 이거는 이제 VMP라고 하는 게 바로 한계 생산 가치거든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인데, 이게 이제 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그래서 VM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 또는 한계 생산 가치가 VMP입니다. 한계 생산 가치를 이렇게 약어로 VMP다라고 보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이렇게 VMP를 쓰고 하청자로 이렇게 L 레이버, 아까 이야기했던 레이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때, 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의 증가량, 이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이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그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 그게 바로 이제 VMP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 VMP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MPL이거든요. P 곱하기 MPL인데, P 곱하기 MPL, 그러니까 P 곱하기 MPL이다 하는 것은, 우선 MP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동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증가량, 이게 MPL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에 그 생산물의 가격이 P입니다. 그걸 곱하면 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이득이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과 시장에 A라는 사람이 고용이 됐습니다. 사과 기업에 A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사과를 생산한 양이 예컨대 1시간 동안 10개였다. 1시간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고용이 돼서 1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사과 생산량이 10개였다. 그러면 이게 10개가 되겠죠. MPL은 10개입니다. 사과 10개. 근데 그 사과를 팔아서 얻게 되는 가격, 사과 가격, 그게 P죠. 사과가 예컨대 1,000원이다. 시장에서 1,000원에 팔린다. 그러면 이건 얼마죠? 이 사람의 VMPL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고용이 됨으로 인해서 벌어다 준 이득이 10,000원 아닙니까? 네, 10,000원. 그게 VMPL이다. 그 VMPL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VMPL이에요. VMPL은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 수입이에요. 네, 이 기업에 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이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W는 뭐죠? W는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은 이제 영어로 웨이지니까 임금이 웨이지니까 W 이게 이니셜을 따서 보통 임금은 W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시를 하거든요. 그 W는 뭡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임금인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죠. 이게 한계 비용입니다. 이 노동자를 한 명 고용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된 비용, 추가적인 비용, 그게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함량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컨대 아까 10,000원이었어요. 네. 이 사람을 1시간 고용했더니 10,000원의 한계 수입이 발생을 했죠. 1시간 동안 한계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1시간당 임금은 예컨대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한 7,000원이다.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다. 그러면 고용을 할까요 말까요? 하겠죠. 만약에 10,000원인데 한계 수입이 많은데 VNP가 10,000원인데 이 사람의 임금이 만약에 15,000원이다. 그러면 고용을 안 하겠죠. 손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되면 추가적인 고용을 할 것이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W와 VNPL 간의 관계에 의해서 고용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W랑 VNP를 형량을 해서 이게 크다. 그러면은 추가적 노동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네, 크다 그러면. 그런데 W랑 형량을 했는데 VNPL이 작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관계에 의해서 노동 수요량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VNPL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니까 노동 L과 제로 VNPL, 노동 투입량과 VNP L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지금 VNPL은 P 곱하기 NPL인데 VNPL은 P 곱하기 NPL인데 지금 P는 일정하다고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물 시장 자체가 경쟁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쟁시장 하에 있는 기업들은 뭡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P로 일정하게 됩니다. 네, P로 너무 사과에 너무 많은 사과가 나와 있고 사과 기업들마다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로서 그럼 노동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시장의 가격도 W도 노동시장 가격은 임금인데 임금 W도 경쟁시장과 W
바 이렇게 될 겁니다. W 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요. 노동 수요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 상하 기업들이 많고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을 수요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기업들 워낙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뭔가 자기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게. 만약에 내가 노동자 A라고 하는 노동자를 뭐 시간당 10,000원에 고용을 했는데 B라고 하는 기업에서 1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노동자가 11,000원 주는 회사로 가겠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11,000원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내려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서 10,000원에 고용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 A라고 하는 기업에는 노동자들이 아무도 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에서 있는 가격에서 누구도 그 11,000원이라고 하는 시간당 임금에서 누구도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도 W 바다 그냥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그 자체가 바로 주어진 임금으로서의 가격 수용자들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도 P바하고 W도 W바다라고 봤을 때 근데 이거는 MPL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이 커질수록 이건 작아진다 그랬죠.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 L이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노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VMPL은 어떻게 될 겁니까? P는 그대로인데 곱하기 하기로 이게 작아지니까 MPL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곡선이 VMPL 곡선이 됩니다.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단위 고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난 이 높이가 VMPL의 높이는 추가적으로 노동량 투입량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한계적인 수입이 바로 한계 수입이 바로 VMPL의 곡선의 높이가 의미하는 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 저 W라고 하는 건 비용이죠. 비용을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하게 되면 W도 노동량이 고용됨에 따라서 그냥 일정해요. 이 기업이 얼마를 고용을 하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시장이니까 노동시장도. 그러니까 그대로 시장에서 주어져 있는 고가격 W 임금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몇 명을 고용하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W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이 한계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급할 때마다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를 만나는 지점, 여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 분기점 이전에 노동을 고용할 때는 한계 수입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이 즉 VMPL 곡선의 높이가 W 한계 비용의 높이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동자를 고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보시면 한계 수입이 VMPL이 더 W보다 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니까 즉 이거죠. 여기 크니까 노동 수요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더 공급을
고용을 할 거예요. 전혀 고용을 하지 않다. 0에서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고용을 할 때에도 지금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니까 당연히 고용하겠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용할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해가지고 결국 지금 VMPL이 W보다 큰 구간에서는 계속 노동 수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면 즉 VMPL이 W보다 커지지 않는 같아지는 요 지점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노동 수요량을 늘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성향을 멈추게 되겠죠. 요구하는 걸 멈추게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요걸 분기점을 지나는 요 구간에서는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게 비용이죠. 비용이 수입보다 큽니다. 즉 W가 VMPL보다 큽니다. 요 구간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 노동을 고용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소시키고 노동 수요량을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감소시켜서 어디까지? 요 등식이 요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감소시키고 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W와 VMPL이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감소 추세를. 결국 여기에서 즉 여기에서 노동량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균형 노동 수요량이에요. 이거는 이윤이 극대화된 수요량이거든요. 이윤 극대화된 수요량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총 수입이 많아요. 총 수입이 많아요. 계속 수입이 누적되고 있었잖아요.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누적되고 있다가 결국 같아지는 지점에까지 와서 요만큼이 수입이 총량이니까 점점 커지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최대가 되고 그 더 고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비용이 수입보다 큰 지점에 와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손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고 요 지점에서까지 고용을 하게 되면 총 고용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가장 큰 지점, 즉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타내면 방금 그림을 그린 건데 나타내면 결국 여기가 L이고 제로고 VMPL과 W가 종축이다 그러면 VMPL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VMPL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W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W는 이제 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균형 노동 고용량, 노동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동 임금하고 노동 수요량 간의 관계거든요. 수요량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W 바1일 경우에는 어디에서 노동이 수요되죠? 여기에서 노동이 수요되고 있습니다. L1에서 노동이 수요가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임금이 W2 수준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노동 수요량은 어디가 되죠?
여기 만나는 지점인 여기 L2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L3다. W3로 만약에 다시 임금이 낮아졌다 그러면 노동 수요량은 더 증가할 겁니다. L3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임금과 노동 수요량 간의 관계가 요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점은 어디를 따라간다? VMPL 곡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다 수요 곡선 상에 노동 수요 곡선 상의 점들이 될 텐데 그 점들을 다 만약에 다 이어보면 다 여기에서 결정이 MPL 곡선 위에 있게 될 거예요. 즉 MPL 곡선 그 자체가 결국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죠, 제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즉 노동의 VMPL 곡선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도출한 결과를 보니까 노동의 VMPL 곡선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